70대 남성 주민이 출입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을 막 나서던 길에 10층 높이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주먹 크기의 돌멩이에 맞은 겁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네,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위에서 8살 아이가 이제 그 어른 주먹만한 돌을 던졌고 네. 70대 어르신이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그 사건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그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70대 A 씨가 그 8살 B군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면서 계단을 이동하던 중에 이와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은 현재 이제 해당 그 소년과 보호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아파트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방화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제 고여두었던 돌을 주워가지고 바닥에 던진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방화문 생각해 보면 방화문이 제법 무겁기 때문에 네. 이제 돌의 경우도 좀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받쳐놓잖아요. 그 네네. 돌을 아이가 던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왜 돌을 던졌는지 그 이유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나이가 8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른바 범법 소년이라 그래서 만 10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에는 예. 이제 형사 처벌은 물론 이제 소년 보호 처분도 불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동은 이제 마찬가지로 범법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제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혀왔고요. 예. 그 자리에 친구가 또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동갑내기 친구도 경찰에서 일단 조사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릉 내린 결론은 행위 자체는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범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예. 유족을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그런데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유사 사건이 과거에도 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어떤 사건도 그렇죠? 2015년경에 이제 그 용인 캔맘 사건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예, 예. 비슷한 사고예요. 이제 아파트 옥상에서 당시에는 만 9세의 아동이 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가지고 캔맘이라고 하시죠. 이제 길고양이를 이제 돌보던 50대 여성이 사망을 하고 예. 이제 그 옆에 있던 또 20대 남성 또한 이제 두개골이 이제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던 사고입니다. 근데 해당 사건 역시 만 9세, 즉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현장에 함께 있던 11세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가 됐습니다. 소년부로 송치가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이 비행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보호 처분을 하게 되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돌을 던진 이유를 두고 낙하 실험을 했었다라고 네. 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연령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면 네. 그러면 아예 아무런 이제 처벌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가령 성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 돌을 던진 고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고의성은. 예, 이제 뭐 단순히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변소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아파트 옥상이나 뭐 복도 고층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령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일부러 던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될 것이고 가령 이제 지나가던 행인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냥 우연히 돌을 던진 것인데 정말 예기치 못하게 맞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족의 입장도
차마 저희가 이제 어루만질 수가 없는데 유족은 어떤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예, 정말 이제 황망하다는 표현이 정말 그거 말고는 대체할 수 없는 다른 표현이 없는데, 그렇죠. 사실 이 가해 학생, 가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 황망함이 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받는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 자체가 절대로 다 그 충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배상 범위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이 형사처벌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형사처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황망함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사고가 난 직후에 예. 이제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측에서 사과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예. 노원 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아이 대신에 네.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해 학생이 뭐 범법소년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를 대신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예. 우리 민법은 이제 불법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사건과 같이 책임 무능력자의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감독 의무자가 대신해서 배상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경우는 감독 의무자가 이제 부모가 되는 예,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감독 의무자의 감독 의무 위반과 이런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좀 인정이 돼야지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게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 사실은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법원에서는 통상 이 경우에 이 가해 학생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부모가. 그다음에 뭐 가해 이런 이 보호자의 감독 의무 위반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감독 의무 위반이 이런 손해 발생까지 인과관계가 좀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 예. 이제 오토바이를 수차례 이제 타인 오토바이 수차례 이제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이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예. 그 학생이 또다시 오토바이를 훔쳐서 이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서 이제 상해를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비행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독 의무자인 부모로서도 이 해당 소년이 이런 비행을 반복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봐서 감독 의무자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그 손해배상으로 약 3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제 그 어머니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이제 어머니 바지 주머니에서 오토바이를 키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에서는 배상 책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 그 입증의 어떤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입증의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경우를 보면 유족 측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렇군요. 앞서 그 초범의 경우는 이제 3억 원의 뭐 배상 뭐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이번 그 사망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사망 사고잖아요. 예. 만약에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그 뭔가 배상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 사망 사건에 있어서 그 배상 금액은 가동 연한이라 그래서 예. 그 해당 피해자가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느냐도 사실 결정적으로 고려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피해 남성이 고령이다 보니까 이런 가동 연한 자체는 사실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배상 금액이 높게 평가는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억만금을 준대도 이미 자식들의 곁을 떠나버린 아버님을 다시 뭐 돌이킬 수는 없지만 예. 어떻게든 유족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형사 미성년 제도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캣맘 사건 때도 그랬는데 예. 촉법 소년의 연령을 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네. 법무부도 관련 내용을 추진한다 뭐 이런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예. 그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그 형사 미성년자 그중에 특히 이제 촉법 소년의 하한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좀 낮추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예.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이제 국회 이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렇군요. 형사책임 면책 나이를 폐지해야 한다 뭐 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법 쪽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소년범 전체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폐지한다는 논의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소년범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예외적인 사건 때문에 법 자체를 다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만 이제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 자체가 상당히 중대하고 또 돌이킬 수가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일부라도 좀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